자, 지금부터 2026년도 2회차입니다. 무선설비 기사 디지털 전자회로 기출보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회로에서 IC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 컬렉터에 흐르는 이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조건에 보시면 베이스의 저항, 그 다음에 컬렉터의 저항, 그 다음에 베타 값을 줬어요. 베타, 전류 증폭률이죠. 50이라고 줘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와 이민트 간의 전압, 이 양단의 전압이 이제 0.7V다라고 줬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폐회로가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는 하나의 폐회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번이라고 한다면 1번의 폐회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압과 소모되는 전압은 같다. KVL이라고 하죠. 이 식을 세우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렇게 회로가 폐회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을 통해서 또 폐회로에 관련된 KVL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전류와 전류 증폭률이 주어졌으니까 컬렉터 전류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컬렉터 전류는 전류 증폭률 베타에다가 입력 전류 IP를 곱하면 된다. 이 세 가지 식을 통해서 보통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각종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이제 1번 회로면 충분히 이제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돼요. 자, 1번 폐회로에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 공급되는 전압을 VCC라고 한다면 VCC는 이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 베이스 저항에 걸리는 전압. 뭐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가정해 볼게요. IB라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IB 곱하기 저항 RP를 하게 되면 이 양단의 전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단의 전압은 주어졌지만 플러스 VB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단의 전압과 이 양단의 전압을 합치면 공급되는 전압과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1번 폐회로에서 세울 수 있는 KVL에 해당되는 키르히호프의 전압법칙에 해당되는 식이죠.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압이 얼마였냐면 10V였고요. 이제 IB는 모르죠. 곱하기 RB가 지금 200kΩ이라고 줬어요. 그다음에 VB가 0.7V로 줬죠. 여기서 이제 IB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로 IB는 자, 이걸 넘기면은 10-0.7V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9.3V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가면 200kΩ로 나눠주면 되죠. 킬로는 이제 미리가 되고 9.3을 또 200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약 46.5 마이크로암페어가 돼요. 10의 -6승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6.5 마이크로암페어가 나와요. 그러면 IB를 알았으니까 이 두 번째 식은 필요 없고요. 이 세 번째 식을 통해서 풀 수 있죠. 자, 베타가 얼마요? 50이고 IB가 구한 것이 46.5 마이크로암페어니까 이걸 계산을 하시면 약 2.33 밀리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폐회로 1번에 해당되는 폐회로와 2번, 그 다음에 3번식 이런 것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죠. 자, 다음 회로의 종류는 뭐냐? 이건 뭐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죠. 우리가 이제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되돌아가는 피드백 곳에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것을 대수 증폭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돼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걸 대수 증폭기 회로라고 하냐? 회로 해석을 잠깐 시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OPM프를 해석할 때 가정이 있어요. 자, 반전 증폭 단자와 비반전 증폭 단자는 서로 다르죠. 그러나 해석을 할 때는 OPM프를 해석할 때는 이 두 단자가 쇼트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서 풉니다. 그래야 해석이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입력되는 임피던스는 이상적인 OPM프라고 보고 입력되는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이 두 가지를 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자가 이제 셔트가 됐다는 것을 버추얼 셔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단자가 이제 그라운드에 있다고 해서 버추얼 그라운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자가 접지가 되어 있으면 여기가 접지가 될 거고, 같은 단자니까 여기도 접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접지고 여기 공급되는 전압이 VI니까, 자, 어떻게 돼요? 흐르는 전류, I1은, 자, R분의 전압은 VI, 이렇게 될 겁니다. 이쪽에 흐르는 I1에 해당되는 전류 성분이죠. 그 다음에 이 전류는 일단, 입력 저항이 OPM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는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이제 I2니까 이 전류는 I2하고 같을 거예요. I2하고 같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I2는 이게 다이오드 아닙니까? 우리가 다이오드는요, 잘 보세요. 다이오드는 흐르는 전류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역포화 전류 I0에 익스포넨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KT분의, 자, Q, V죠.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배우신 다이오드의 전류식입니다. 이 I0라는 것은 역포화 전류죠. 이게 볼트만 상수고요. 절대 온도. 이게 이제 전하량이고요. 가해준 전압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제 이걸 전개하면은 I0 익스포넨셜 KT분의 QV인데, 자, 이 전개하면 마이너스 I0가 있잖아요. 이 역포화 전류는 역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시해버리면 근사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게 I2다라는 거죠.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다라는 거예요. 전류식이다라는 거죠. 전류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과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갖다 놓고 푸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V죠. 이 다이오드에 가해진 전압은 지금 이게 접지고 이게 전압이니까 지금 역방향으로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전압은 0-V0가 가해지는 거죠. 이 전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없애버리면 V0로 고치면 V0로 고치면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이 된다. 이란 말이에요. 이 값이 뭐하고 같다고요? 이것과 같다. 그래서 R분의 VI와 같다. 왜? I2하고 I1은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를 이 I0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QV0가 돼요. 그러면 I0 R분의 VI 이렇게 되죠, 식이. 양변에다가 미치 2인 로그죠. 자연 로그를 곱해줍니다. 미치 2인 로그죠. 그러면 미치 2인 로그니까 이거는 없어지죠. 역함수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T분의 QV 아웃만 남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ln I0 R분의 VI 이런 식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자, 요것이 상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로 출력 전압이 나오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Q분의 KT가 남죠. 그 다음에 ln I0 R분의 VI. 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 상수죠. 이런 것들은 다 상수예요. 이런 것들은 다 상수고, 입력 전압에 대해서 로그 함수가 붙었잖아요. 미치 2인 로그 함수가 붙었죠.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를 뭐라고 해요? 대수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수 증폭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이 회로가 이제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 나왔지만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오는 회로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수 증폭 회로다. 이렇게 불러요. 3번으로 갑니다. 진폭 변조 회로에서 반송파 전력을 변조도로 변조했을 때 한쪽 측파대, 단측파대죠. 한쪽 측파대 전력을 구하는 식. 한쪽 측파대. 우리가 이제 AM 변조를 하게 되면 스펙트럼상에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겠죠. 자, 여기가 반송파고요. 반송파 성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호 성분이 양쪽 측파대로 나온다. 이쪽도 신호파고 이것도 신호파라겠죠? 양분대에서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이 넓이가 이제 신호파의 주파수예요. fs. 여기가 신호파의 주파수죠. 그럼 여기가 이제 반송파의 가운데가 주파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반송파의 주파수에 신호파의 주파수를 더한 주파수가 여기죠. 여기가 반송파의 주파수에서 신호 주파수를 뺀 주파수죠.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는 대역폭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그래서 신호파 주파수의 2배가 되는 폭을 갖고 있는 게 밴드위드스, 대역폭이죠. 그래서 이걸 다 잘라서 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다.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에서 소요되는 대역폭은 신호파 주파수의 2배라는 거. 근데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는 반송파를 보내지 않고 한쪽 주파대도 없애버리고 요것만 잘라서 보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싱글 사이드 밴드라고 하죠. 그래서 싱글 사이드 밴드에서 이제 대역폭은 신호파의 주파수와 같죠.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가 이제 2배의 대역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신호파의 진폭도 알아두세요. 신호파의 진폭, 여기 높이 구하는 식도 가끔 물어봐요. 2분의 이 m은 변조도를 의미합니다. 변조도 반송파의 진폭이죠. 요 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분의 1 MVC입니다. 그래서 M이라는 것은 변조도다. 변조도를 의미하죠. 이것은 반송파의 진폭분의 신호파의 진폭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보내는 더블 사이드 밴드는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반송파를 보내는데 소요되는 전력이 PC, 그다음에 이 상측파를 보내는데 전력이 어퍼 사이드 밴드의 약자 PU, 그다음에 아래쪽 하측파대를 보내는데 소요되는 전력을 PL, 로우 사이드 밴드라고 하죠. 이걸 다 합치면 P 변조파의 전력이 되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자, 상측파 전력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4분의 M 제곱 PC죠. 하측파도 똑같죠. 4분의 M 제곱 PC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송파 전력은 PC니까 이걸 다 더하면 PC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M 제곱 PC에 해당되는 공식이 나와요. 이게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일 때 P 변조파 전력 구하는 공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제 한쪽 측파대만 보낼 때의 전력은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싱글 사이드 밴드에서 이제 소요되는 전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답이 이제 한쪽 측파대의 전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요거일 것입니다. 4분의 m제곱 PC가 된다. 그래서 반송파대, 상측파대, 하측파 전력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PC가 다 들어있으니까 약분을 하면 1대 4분의 m제곱 대 4분의 m제곱이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만 맞추시면 안 되고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4번 문제죠. 자, 유도형 평활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유도형 평활회로라는 것은 L이죠, L. 일명 촉후 입력형 평활회로를 말하는 거예요. L 입력형.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촉후 코일을 부호와 직렬로 연결하죠. 우리는 이제 L 입력형은 L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나중에 나오는 이런 형이니까, 부하가 여기 끝에 달려 있더라도, 자, 이 부하하고 이 L은 직렬 방향으로 달려 있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연결해서 리플 전류를 억제한다. 맞죠? L은 저항이 뭐예요? J, 오메가, L이 저항이죠. J, 2파이, F, L이니까. 리플이라는 것은 교류 성분이잖아요. 교류는 주파수가 높죠. 주파수가 높으면 이 L의 저항이 F에 비례하기 때문에 L의 저항이 커져요.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래서 리플 성분은 얘가 제거를 하는 거죠. 막는 거죠. DC 성분만 어떻게 돼요? DC 성분만 이쪽으로 통과시켜서 부하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을 제거하는 역할을 L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구 코일을 부하와 직렬로 연결해서 리플 전류를 억제한다.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자, 코일의 자기 유도 작용을 이용해서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방해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전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즉
교류 성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큰 회로에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동작, 그죠? 맞습니다. 대전류 부하에 적합한 게 L 입력형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콘덴서 입력형. 콘덴서 입력형 평활회로에 비해 일반적으로 출력 직류 전압이 더 높다. 아니에요. 이 출력되는 직류 전압은요, 이 콘덴서 입력형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때 콘덴서 입력형과 척후 입력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둘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콘덴서 입력형의 특징을 제가 외우자 그랬어요. 그 반대가 이제 척후 입력형이니까. 그래서 콘덴서 입력형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모두 다 크다, 높다는 의미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출력 전압도 높고요. 전압 변동률도 크다. 다 크다, 높다 의미가 나오는데 딱 하나만. 맥동률만 적다겠죠. 서로 비교했을 때 맥동률이 누가 적어요? 콘덴서 입력형이 적습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역전압도 높고요. 그러니까 다 높다, 크다인데 맥동률만 적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력 직류 전압은 콘덴서 입력형이 더 높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콘덴서 입력형은 입력 전압의 최대치만큼 높아요. 직류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콘덴서 입력형은 입력되는 전압의 최대값만큼 나와요. 나온다. 근데 이제 콘덴서 입력형은 그런데 유도형 평활회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다. 라는 거죠. 틀린 것은. 그래서 콘덴서 입력형 평활에 비해 일반적으로 출력 직류 전압이 더 높다 그러는데 콘덴서 입력형이 더 높다. 이런 말이죠. 4번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콘덴서 입력형은 이렇게 C가 먼저 나오는 거죠. C가 이렇게 병렬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나오고 이제 부하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 부하와 병렬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제 콘덴서 입력형이다 이런 말이고, 부하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척후 입력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력 전압은 콘덴서 입력형이 더 높다라는 거고, 전압 변동률도 콘덴서 입력이 더 크다. 맥동률은 콘덴서 입력이 더 작다. 역전압은 콘덴서 입력이 더 높다. 그래서 소전력 송신기에 적합하고 얘는 대전력 송신기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소전류 부하에 적합하고 부하의 대전류 부하에 적합한 것이 바로 척후 입력형이다. 그래서 대전류 부하에 적합한 것이 뭐다? 척후 입력형이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좀 어렵게 나왔어요. 다음 중 정류 회로의 평활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콘덴서 입력형 평활 회로는 부하와 아까 병렬 방향으로 연결한다 그랬죠. 연결된 콘덴서가 리플 성분을 우회시켜서 출력 전압을 평활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콘덴서는 병렬로 달잖아요. 이렇게 달잖아요. 부하가 이제 이쪽에 있다면, 부하 저항이 있다면, 부하와 병렬로 달잖아요. 이 C가 저항이 얼마예요? 그럼 J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럼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니까, 이 교류가 주파수가 높잖아요. 리플 성분은 교류 성분이죠. 그럼 교류가 가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이 C를 본다면, 교류가 주파수가 높으니까, 이 주파수가 높으면 이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 값은 0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저항으로 따진다면 0의 저항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저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저항이 적은 쪽으로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쪽 부하 쪽으로 가지 않고 다 교류 성분은 이쪽으로 빠져버리죠. 즉 리플 성분은 다 이쪽으로 빠져버리고 직류 성분만 부하에 전달된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콘덴서 입력 평활 회로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된 콘덴서가 리플 성분을 우회시킨다. 그래서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맞는 설명이에요. 자, 척후 입력형 평활 회로 아까 설명드렸죠. 인덕터를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죠. 그래서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함으로써
부하 전류가 비교적 큰 회로에 적합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커야 돼요. 예. 척후 입력형은 부하 전류가 커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콘덴서 입력형 평활 회로는 입력 교류 전압의 최대치, 그렇죠? 입력되는 신호의 최대치, 최대값만큼 충전이 돼요. 이 콘덴서에 입력되는 전압의 최대치만큼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되므로 척후 입력형 평활회로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출력 직류 전압이 크죠. 아까 출력 직류 전압이 크다겠어요. 그래서 큽니다. 그다음에 척후 입력형 평활회로는 부하 전류가 작아질수록 인덕터 전류가 연속적으로 유기되기 쉬워서 아닙니다. 이 부하 전류가 커야 됩니다. 부하 전류가 작으면 안 돼요. 부하 전류가 커야 됩니다. 커질수록이에요. 그래야만 인덕터 전류가 연속적으로 유지되기 쉬워요. 그다음에 경부하 출력 전압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아니, 경부하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중 또는 대부하라고 하죠. 중 또는 대부하에서 출력 전압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경부하 이 말도 틀렸고요. 여기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게 고치려면 척후 입력형 평활 회로는 부하 전류가 커질수록 인덕터 전류가 연속적으로 유지되기 쉬워지므로 중 또는 대부하예요. 중부하 또는 대부하입니다. 대부하에서 출력 전압 안정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6번입니다. 구형파에서 펄스의 폭을 타오라는 기호를 주고요. 펄스의 주기를 t로 줬네요. 그 다음에 주파수를 f, 펄스의 참두치를 p, 평균치를 a라고 할 때 충격계수 d와 관련된 식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거는 이제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전에 복원했던 기출문제인데. 자, 우리 일단 이제 두티 사이클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그림과 같은 구형파가 있을 때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하죠.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가 존재하는 이 구간을 펄스의 폭이라고 해서 타오라는 기호를 쓰죠. 그래서 이제 주기분의 펄스의 폭 곱하기 100 해주면 이제 두티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 2, 3, 4, 100이 없으니까 그냥 100을 생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주기분의 1은 주파수니까 타워의 폭에다가 주파수를 곱해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이 두티 사이클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구형파의 참두치가 이 제일 높은 요 값을 우리가 참두치라고 그래요. 참두치를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P라고 나타냈죠. P.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형파의 평균값. 우리가 한 주기가 여기서 여기면 평균을 구하면 이 넓이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 가운데가 평균값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면적을 여기다 채우면 이 높이가 평균값과 같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것을 또 P분의 A를 구해도요. 두티 사이클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이와 같으면 이 넓이가 같으면 이 두티 사이클은 0.5, 즉 50%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해도 이제 5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티 사이클 구할 수 있는 세 개의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1번도 맞고요. 2번도 맞고요. 4번도 맞죠.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구형파에 대한 평균값을 어떻게 구하냐 많이들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공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회로이론에서는 이제 파형률, 막 이런 걸 파고율, 뭐 이런 걸 구할 때 평균값을 구해요. 그래서 회로이론에서 구형파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는 이런 파를 구형파라고 합니다. 자, 이런 파를 구형파라고 하죠. 그래서 회로이론에서는 한 주기를 평균을 내버리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 주기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형파에서 반 주기만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기 때문에 평균값이나 그다음에 이 최대값, 진폭이나 그다음에 실효값이나 다 같은 것이 구형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회로이론에서는 평균값, 실효값,
그다음에 최대값, 진폭이죠. 이 다 같은 것이 이제 구형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풀 때는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요. 통신이죠. 통신이나 전자회로에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평균값은 어떻게 여기에 0볼트니까 반틈을 딱 나눴을 때 채우면 이 높이가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폭의 넓이만 같다면 2분의 1이 도는 곳이 평균값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16진에서 CD를 10진수로 변하는 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16진에서 자리값이 첫 번째 자리는 16진 0승 자리죠. 두 번째 자리는 16의 1승 자리잖아요. 그러면 C라는 것은 제가 손가락으로 했죠. 10부터 A, B, C, 12죠. 그래서 12 곱하기 16의 1승 자리죠. 플러스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A, B, C, D 13이죠. 그래서 13 곱하기 16의 0승, 즉 1이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205가 나오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8번 문제로 가죠. 단순한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중 전가상기죠. 전가상기를 반가상기를 이용하여 구성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조합논리회로 설계할 때 항상 수업을 받고 나면 남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가상기 설계해 보고요. 전가상기 설계해 봤을 때 특징을 꼭 외우셔야겠죠. 반가상기는 입력이 2개, 출력도 2개,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하나, 엔드 게이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전가상기는 반가상기 2개와 오아 게이트 하나가 추가됐다.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가상기 모양이잖아요. 이게 또 반가상기 모양이죠. 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아 게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뭐다? 전가상기다. 그랬죠. 그래서 반가상기 몇 개? 2개. 그 다음에 오아 게이트 몇 개? 1개로 되어 있는 것이 전가상기고, 입력이 몇 개요? 3개. 출력은 몇 개요? 2개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맥동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맥동률 아셔야 돼요. 리플률이라고 해서 R로 표시하죠. 출력되는 DC 전압분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AC의 양이죠. 이럴 때 이제 이 AC는 이제 시료값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시료값을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게 리플률이죠. 1번을 보시면 맥동률은 정료회로 출력에 포함된 교류 성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맞죠? 그 다음에 맥동률이 작을수록 출력 전압은 직류에 가까운. 그렇죠. 맥동률은 작아야, 리플이 없어야 직류에 가까워지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평활회로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맥동률을 줄일 수 있죠. 그렇죠. 평활회로를 쓰는 이유가 맥동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맥동률이 클수록 정료 출력 전압이 더 안정된 직류가 나온다. 아니죠. 틀렸죠. 맥동률은 작을수록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수정 발진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수정 발진기는 압전 효과를 이용한다 했죠. 압전 효과. 우리가 이제 수정을 얇게 잘라 가지고요. 양쪽에다 극판을 설치한다 했어요. 그래서 극판을 설치한 다음에 각각 극판에다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수축과 팽창을 수정이 반복을 하더라. 그래서 수축과 팽창이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 수정이 흔들려서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정한 진동이 일어나서 전압 성분을 내는데 일정한 주파수의 전압 성분을 내더라. 이런 원리죠.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정기적인 효과를 발생한다. 그래서 압전 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수정 발진기는 압전 효과를 이용해서 발진한다. 만든 거죠. 그다음에 발진 주파수를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변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효과를 이용해서 발진하는 수정 발진기는 발진 범위가 직렬 공진 주파수보다 크죠. 그 다음에 병렬 공진 주파수보다 작죠. 이 사이에서 발진을 하는데
이게 유도성을 띈다겠어요. 근데 이 구간이 좁다겠죠. 좁아요. 그래서 좁을수록 이제 안정도가 높아진다겠죠. 근데 수정 발진기는 이게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안정도가 매우 높은 발진기다. 그랬죠. 그래서 발진 주파수를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변할 수 있는 것은 LC 발진기가 돼요. 2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Q가 높다겠죠. Q가 높아 선택도가 우수하고 안전한 발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주파수 안정도가 높고 주파수 변동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도가 매우 높은 발진기가 수정 발진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정 발진기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안정도가 매우 높다. 아주 높다겠어요. 다른 발진기보다 100배, 200배 이상의 안정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안정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Q가 높기 때문에 그런다겠죠. 양호도라고 부르는 이 Q, 일명 선택도라고도 하는데 양호도라고 하는 이 Q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렬보다 크고 병렬보다 작은 범위에서 발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성을 갖는다? 유도성을 갖는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좁다겠죠. 좁을수록 안정도가 높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효과를 이용한다? 그래서 압전 효과라겠죠. 압전 효과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압전 효과를 영어로 피에조 일렉트릭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렉트릭 이펙트 이렇게 말을 쓰기 때문에 일명 피에조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주파 이상의 발진이 곤란하죠. 이게 아주 높은 주파수는 한 번에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높은 주파수를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 한 약 250MHz 이상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근방의 주파수를 만들어서 뻥튀기, 채배기를 이용해서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수정 발진기다. 그랬어요.